네, 안녕하십니까. 비욘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에서 찾아뵙습니다.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부산에 안 있고 또 왜 서울에 있냐 물어보시겠는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오늘 귀한 손님을 모시고 방송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재택의료라는 조금 심오하고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노년내과 우리 김광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입니다. 오늘 이동영 원장님과 재택의료 관련돼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택의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재택의료를 다루는 이런 대한재택의료학회라는 게 지난주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가지고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재택의료학회 제가 총무이사로 지금 학회 조직을 이제 맡고 있고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광준 교수님이 전공이 이제 노년내과시다 보니까 이제 노인 돌봄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재택의료 이제 뭐 왕진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 노인의학에 이제 어떤 중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같이 모셨고, 사실 전번에 김광준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같이 방송을 했는데, 예, 그때도 아마 이제 센터 중심의 의학에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오늘 그런 얘기 나눠보고, 또 우리 김광준 교수님도 저희가 재택의료학회에 또 사업이사로 모셔서 같이 또 활동을 하게 돼서, 네, 저희 학회를 오늘 대표해서 2명이 나왔습니다. 2명이 뭐 대표 주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비교적 그냥 나이 순서로 해서 좀 어린 사람들이 가서 해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재택의료학회 라이브로 해서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재택의료학회 라이브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을 좀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뭐 몇 가지 간단한 그 PPT 파일들을 좀 들고 오긴 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랑 저보다 이제 훨씬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김광준 교수님이랑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전에 방송이 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네, 굉장히 실망이 크셨어요. 그때가 월드컵 전이었는데, 그죠? 차라리 월드컵 그때 이제 손흥민 주치의로서 네, 월드컵 뒷이야기 방송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만 하셨었는데, 네, 오늘 방송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 조회수에 여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이 정의원님이 두 분 대학 동문이신가요? 그랬는데, 네, 동문인데 동기는 아닙니다. 네, 누가 선배일지는 이따가 이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네, 세브란스 병원 내과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했었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PPT를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이것도 이러다가 이대영 원장이랑 저랑 했던 것처럼 누가 선배냐, 누가 나이 많이 보이냐, 뭐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하여튼, 네, 그렇죠. 김광준 선생님이 선배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김광준 교수한테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흰머리 보이니까. 네. 이게 힌트입니다. 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이제 2월 17일 날 저희가 발기인 모임을 했죠. 예, 우리 김 교수님도 모시고 저희가 이제 발기인 대회를 했고요. 저희 그 고대 신경과에 우리 박건우 교수님을 이사장으로 또 건대의대의 예방의학과 하시는 우리 이건세 교수님 회장님으로 모시고 또 지금 국립재활원장이 되셨어요. 강윤규 교수님 재활학과 전문이신데 명예회장님으로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사실 한 2년 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재택의료는 이제 그동안은 어떤 공공의료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이제 노인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걸 보신 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2021년 10월 달에 이제 이런 학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이제 조금 공전되다가 또 교수님들 다 바쁘시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저도 이제 실무진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임원진 구성을 해서 불과 지난주인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네. 지난주에 발기인 대회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4월 2일 날 창립 총회를 하고 이제 심포지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아마 이 방송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재택의학은 어떤 거고 재택의학회는 이런 일을 할 거다. 또 현재 우리나라 재택의학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화위복님이 누가 연하로 보이는지 투표하시겠다 그랬는데, 네, 이거 이기는 사람이 뭐 사비로라도 뭘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군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올려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이 재택의료학회 기사가 많이 났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사가 꽤 많이 났어요. 이건 이제 경향신문에 나온 적이고요.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김광준 교수님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재택의료학회가 출범했다. 우리 의협신문 비롯해서 한 15개 매체에서 저거 받아주셔서 아주 폭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전화를 무진장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재택의료 얘기를 요새 이제 신문에 꽤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랑 같이 학회 하고 계시는 우리 신성식 기자님, 중앙일보 사회부의 신성식 기자님이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셨나 봐요. 복지부 차관님이랑. 네. 그래서 저기 가셔서 보셨는데 이제 재택의료 중심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젊은 선생님들도 재택의료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고 청년의사라는 이제 의학 전문지인데 전문 신문인데 여기서도 이제 일본 2025년이 두려운 일본 아마 2025년이 일본이 초고령 사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시점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심해집니다. 예. 지금도 뭐 인구의 거의 뭐 30%다 뭐 좀 있으면 40%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의료 사용량이 엄청 늘 거기 때문에 센터로 오는 것보다는 이제 집에서 하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저게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있죠.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이제 의료 쪽에 있어서 재택과 병원을 딱 비교한다 그러면 삶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집이 좋고요. 반대로 의료 비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집이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집 쪽으로 의료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바뀌는 게 요즘의 추세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고 지금 유리님이 이제 제 방송의 애청자시기도 하고 저분이 아마 미국에 사실 거예요. 콜로라도인가 거기 사시는 분인데 재택의료 받아보시니까 좋다. 아마 네. 미국도 저런 포맷이 아마 있을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좋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사실은 이제 재택의료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코로나 때 집에서 격리하셨잖아요. 격리하는 과정에서 약 뭐 받으신 분들 수 있을 거고 그 격리 과정에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받았다. 이것도 사실은 재택의료가 됩니다. 그래서 꼭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소아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병원에 오기가 힘드시니까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선 당연히 재택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아주 그러니까 좁은 개념의 이제 원격도 포함한 여러 이제 방향들이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PPT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면서 교수님이랑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실 인트로덕션이 시작을 안 했어요. 네. 현재 일단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이 이제 이건세 교수님 실물보다 안 나은데 사진이. 사진이. 네. 이건세 교수님이 2019년에 이제 정책동향이라는 저게 아마 정부 기관지일 거예요. 저게 이제 아마 커뮤니티 케어 재택 의료 추진 전략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적어 주셨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재택 의료란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해요. 네. 그래서 재택 의료는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재택 의료라는 용어는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왕지는 많이 알죠. 많이 알죠. 예. 근데 이것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딱 정확하게 정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택의료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는 의료진이 가서 환자를 집에 계신 환자분을 진료하는 거를 이제 왕진이라는 개념이랑 이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방문 진료라는 개념하고 왕진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왕진은 정말 그냥 환자분이 요청을 할 때
의료진이 가서 진료를 보는 걸 왕진이라고 하고요. 방문 진료는 환자분이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료진과 뭐 사회복지사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댁에 계신 환자분들을 관리해 주는 것을 방문 진료라고 통칭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재택 진료는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진료를 받는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재택 진료는 이제 의료인이 가서 뭔가를 이제 해주는 건데 요새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환자가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고 뭐 본인이 이제 저 코로나 키트로 검사 다 하시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술, ICT 기술이 워낙 발전했으니까 하다못해 찍어서 카톡으로 보낸다. 예, 그 다음에 영상 통화를 한다. 뭐 모니터링으로 보낸다. 이런. 그래서 아마 저희 재택 의료학회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사실 우리 고고님이 원격 의료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형 재택 의료는 일본이나 미국과는 좀 틀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워낙 ICT 기술이 발전을 했으니까 환자가 스스로 모니터링한 것을 의료진과 공유를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예, 뽀매님이 지금 물어보셨는데 지금도 의사의 왕진이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왕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왕진 수가라는 것도 있고요. 의료진들이 집으로 가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은 아니고요. 특정한 상황에 따르는 정의가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노인 의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교수님도 그러면 왕진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대학병원보다는 1차 의료기관 위주로 해서 이제 왕진 서비스가 신청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개원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센터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상으로는 의료기관 외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랑 이렇게 두 명 의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최초의 PD가 배가 아파. 네. 그럼 여기서 내가 진료를 했어? 약도 주고 뭘 했어? 그럼 이거 불법이죠? 예, 법적으로 안 현재로서는 되죠. 불법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응급 의료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응급 환자를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나 환자 보호자, 그러니까 특정이 되어 있는 허가가 되어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서 방문해서 진료하는 거는 왕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현재는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방문 의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2018년도에 이제 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 케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분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 뭐 노인들도 많겠죠. 그다음에 중증의 정신질환자, 장애인,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신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요새 이제 제일 그 홈 헬스케어의 가장 이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호스피스 말기 환자. 터미널 케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신성식 기자님 그 얘기도 그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저런 터미널 환자라고 우리가 말기암 환자들 말씀드리는데 어디서 돌아가시고 싶어요? 맞습니다. 물어보면 43%가 집에서 죽고 싶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그것도 뭐 대학병원에서 또는 중환자실에서 연명 뭐 그 치료 그거를 반대 그 의사 표명하시더라도 어쨌든 거기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요양병원. 교수님 뭐 현장에서 많이 보시죠. 어쨌든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노인 암 환자분들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의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여러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진료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중증 환자분들이 많으니까요. 병원에서 대부분은 임종을 맞이하시는데 코로나 시기 때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간병이나 간호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분들이 집에서는 못 하죠. 생업이 있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와서 간호 인력분들의 이제 간병이나 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임종 시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가족분들이 임종을 못 봅니다.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 그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보지 못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거는 사실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호자분들한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임종기에 있다 그러시면은 연명이라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4월 달에 이제 그 복지부에서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방문의료 계획이 이제 일부 좀 수정이 됐는데 방문의료 대상자들의 대상을 좀 넓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온 자료 좀 올려주시면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방문의료 대상자를 이제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구별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급성기 환자.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회복한 사람들 네. 가서 소독하러 병원 오기 귀찮잖아요. 솔직히. 예. 가봐야 빨간 약 좀 맞습니다. 발라주고 붕대 발라주는 게 다인데 네. 집에서 하면 안 되나? 방문해주면 안 되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만성 중증 환자.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흡기 달고 퇴원하시는 네. 분들이에요. 예, 거의 이제 뭐 우리가 트라케오스토미를 하고 목에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기 가지고 퇴원하신 분들이 사실 니즈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성 관리 환자들은 뭐 제가 하는 분야기도 한데 복막투석 네. 환자분들, 그다음에 저희 신장학회에서 요새 이제 하고 있는 국책 사업 중에 하나가 집에서 혈액 투석하는 사업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 그다음에 만성 노인질환 중에서 요양병원 퇴원 후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급성기, 뭐 폐렴이나 이런 걸로 이제 김광규 교수님한테 입원을 했다가 네. 요새 입원 얼마나 시켜줘요? 그렇게 하면. 아, 쉽지 않죠. 그죠? 네. 한 2주? 뭐, 옛날처럼 한 달, 두 달 못 있잖아요. 그렇게 못 3차 있죠. 병원에.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요양병원 가죠. 네. 그러면 요양병원도 뭐 1년 내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 요양병원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없는 거예요, 겁니다. 지금. 누군가 집에서 붙어가지고 뭘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요런 환자들 대상으로 한 이제 요양병원 퇴원 후 관리.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스피스 케어. 사실 지금 네 번째 이 호스피스 케어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필요하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국가 시책으로 지금 뭐 준비들 하시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아까 다른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방문의료 입고로 왕진 이랬는데 네. 방문 진료는 왕진을 할 수 있죠. 근데 방문의료는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팀으로 가는 거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네. 작업치료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대한재택의료학회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발기인에도 우리 그럼요. 간호사 선생님들 네. 계시고 또 뭐 여기에 관련 계신 여러 업체 그렇죠. 종사자분들. 영양사분들도 그렇죠. 있고 약사분들도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타 직역이 좀 모여서 이런 재택의료를 좀 고민을 해보려는 이런 부분이고요. 요 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그렇죠. 2000년대 중반부터 얘기가 됐었던 개념인데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급성기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반대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이제 종양내과 쪽에서는 호스피스 관련된 니즈가 가장 클 건데 급성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폐렴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환자분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해서 처치해야 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회복이 되고 질환이 좀 좋아지는 상태가 되면 이제 퇴원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퇴원한 환자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없죠. 예. 부족합니다.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가시면 재입원이 증가를 합니다. 병원에서 겨우겨우 좋아져서 그렇죠. 퇴원을 하셨는데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입원을 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입원을 몇 번 정도 해보셨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기 퇴원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자꾸 퇴원을 늦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그러게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동반 질환이 많다 보니까 주된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했다가 다른 질환이 또 생겨가지고 그렇죠. 다시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거는 환자분께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재원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 긴 환자분일수록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의 사망률도 증가하는 그렇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래 거주하던 공간으로 빠르게 회복시켜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가지를 못 하시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로 가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는 것도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나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그렇죠. 많죠. 내가 요양병원 가면 무조건 죽는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죠. 계시니까 걸어서 들어갔다 맞습니다. 죽어서 나온다.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댁으로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환자분들의 의학적 질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거고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급성기의 방문 의료 서비스의 대상자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엔젤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그 제 애청자신데 저분이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어머님이 치매 이제 중기 이상이신데 저게 이제 저분뿐만 아닐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병원 가자, 요양병원 가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막 싫고. 근데 또 저런 분들은 또 망상이나 이런 게 그렇죠. 심하니까 치매 증상 중에 하나죠. 또 의심 많고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오는 것도 싫어하고 진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야말로 진짜 재택진료가 필요한 네. 건데 재택의료가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현행 제도상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좀 안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재택의료학회 하면서 여러 직역들 만나 보니까요. 요양보호사분들도 고민이 많아요. 그럼요. 자기 위치나 이런 게 애매한 거야. 네. 의료인도 아닌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이제 얘기해서 뭐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새 뭐 라디오나 TV 광고에 뭐 요양보호사라고 불러주세요. 아줌마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저희 진료 보러 이제 오시는 분들 보다 보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같이 병원에 그렇죠. 오시는 게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병원에 보호자분들이 못 오시는 오고. 경우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분들이 같이 네, 그렇죠. 오세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본인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어쨌든 환자분들의 관리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 의심을 받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뭐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심지어는 설거지를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청소해달라고 그러기도 이게 하고. 참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부분 이외에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학회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요양보호사분들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윤희님이 미국에 있는 널싱홈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에는 널싱홈이 없나 봐요. 그러는데 없어요, 저희. 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사실 의논해야 될 맞습니다. 거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룹홈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널싱홈이랑 좀 틀린 게 널싱홈은 이제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제 요양보호사든 간호사가 이렇게 이제 케어해주고 집에 가기 전에 또는 집에 계실 수 없는 분을 모아놓은 거라 그러면 일본은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커뮤니티에 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네. 예, 집에 가기 전에 그룹홈이라 그래서 모아놓고 가실 수 있나 없나 거기서 이제 집에서 하는 일상 활동들을 하게 하는 하실 거죠. 수도 있죠. 예. 화장실 혼자 네. 가느냐, 혼자 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모델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일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 재택의료라든지 지금 얘기하셨었던 그룹홈 같은 것들을 확산하다가 이게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그쵸.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의료비가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민간한테 어느 정도 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신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간호사분만 있고 의료진들은 다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한 18km 정도 안에 있는 의료진들이 필요할 때 와서 진료를 봐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상주하는 분들은 간호사분들만 있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특징적인 건 여기는 병원같이 안 해놓고요. 그냥 개인 집처럼 해놓고 있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국가가 이걸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그거에 환자분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국가의 의료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그쵸. 나아가서 이 기업이 운영하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서비스는 질 향상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이제 일본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미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진의 니즈도 있고 환자 보호자들의 니즈도 있는데 국가, 그러니까 보험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노인 의료에 들어가는 이 의료비가 어마무시한데다가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가 계속 재입원하면 할수록 의료비는 따블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병원에 다시 오지 않도록 집에서 케어가 잘 된다면 네. 의료비가 굉장히 세이브가 되는 그럼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택의학회 저희 출범 모임 때 우리 그 복지부 1차관님이 또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예, 4월 2일 날은 복지부 장관님한테 한번 받아볼까 봐요. 축사를. 근데 어쨌든 복지부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국회에 계신 우리 저 국회의원 그 보좌관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네.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공공의료에서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PPT 좀 띄워주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돌봄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의료기관, 요양기관 네. 포함해서 퇴원 준비 전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재가 서비스라 그래서 네. 이제 재가도 이제 집이죠, 집. 예, 재택이나 재가. 예, 집가자 집택자니까 재가 서비스 제공을 이제 하고 저거 비용을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한다. 네. 이 얘기인데 결국은 돈 문제죠. 예, 결국은 돈 맞습니다. 문제예요. 예. 어떤 예산을 쓸 거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개호보험이라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래서 의료기관 제가 일본에 뭐 저도 자주 가지만 일본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건강보험의 청구분이 있고 네. 개호보험 청구분이 그렇습니다. 따로 있죠. 근데 지금 요새는 트렌드가 뭡니까? 개호보험 이 포션이 너무 크다고 크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돌봄 환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런 쪽에 이제 저쪽이 활성화가 되면 네. 아마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더 커지지 커지죠. 않겠느냐. 네, 엄청 이렇게 커질 지금. 겁니다. 예. 그 아마 그 사이 지금 엔젤님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교수님 궁금한데 지난번에 TV 보니 실버타운에서 네. 예, 생활하시는 노인 부부, 네,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저런데 엄청 비쌀걸요. 네. 근데 실버타운 계신 분들은 거기 직원들이 병원을 모시고 가고 모든 것을 보호자처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런 우리나라에도 꽤 있죠. 있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강북에 있는 그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네. 건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아요. 것도 있고요. 네. 삼성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용인에 뭐 있죠. 네. 네. 그래서 몇 군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런 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재택의료랑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분들끼리 그냥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본인들끼리만 그냥 이게 운영되는 공간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감기 같은 게 걸리거나 뭔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다 그러면 간호사분이 와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라는 식의 서비스 정도 수준이라서 환자분들이 위중한 경우에는 그쪽에 또 못 계세요. 근데 비용은 굉장히 비싸죠. 왜냐하면 밥 같은 걸 다 해주시고 뭐 관리비도 그렇죠. 받아야 되고 의료진들도 어쨌든 상주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청구가 될 테니까. 근데 이런 서비스는 훨씬 더 건강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민간에서 맞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환자분이 스스로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재가 혹은 재택의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하는 이제 공공의료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식이 되는 거고 사실 그동안 공공의료가 그동안 뭐 열심히 해왔죠. 네. 우리 뭐 이건세 교수님 비롯해서 뭐 해왔지만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재원이거든요. 재원이라는 게 이제 돈 문제도 물론 맞습니다. 있지만 결국은 어느 리소스를 투입할 거냐 인력의 문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그 의료 부분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보다는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민간에 그렇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자원들이 들어와줘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재택의학회, 재택의료학회는 그 부분입니다. 차이는 그동안 이제 공공의료에서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희가 각 과에서 뭐 노인의학을 하시고 저는 신장내과를 하고 또 치매를 보는 신경과 네. 의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재택의료의 필요성을 느낀 각과 전문가들과 다직역이 모여서 어떤 이 한국형 재택의료의 공공을이랑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자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공공에서 커버하는 부분에 장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노인 환자분들을 보지만 투석 환자분들을 주로 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만성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복막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신장 혈액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정말 필드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공공의료 쪽에도 전달을 하고 운영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게 어쨌든 간에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지금 얘기하셨었던 의료인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간호사 인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의 지금 저희 경단녀라고 표현하던 거 제가 기억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다 경단녀로 계실 맞아요. 겁니다. 예, 출산 후에 쉬시는 분들 뭐 근데 이분들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재택의료라든지 노인의료라든지 재활 이쪽에 관심이 있는 책임감 있는 간호사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민간에서 이런 분들을 잘 독려해서 동기부여하고 뭔가 체계화된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을 마련한다 그러면 매우 효율적으로 인력의 재분배가 일어나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문제들이 많거든요. 치매를 앓고 있는 혈액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 치매 전문가가 저희 학회에 있는데 그러면 두 개가 중첩되는 부분 또 환자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재택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 질환들을 가지고 계세요. 뭐 노년내과에서 보시는 환자가 나는 노년내과 환자 이렇게 이름 붙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치매도 있으시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학제 문제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 거고 두 번째 이제 제일 문제는 결국은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재택의료가 지금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금의 제도 하에서 뭘 해줄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데는 각과의 전문가들이 모이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 불과 저희가 한 번 딱 모임을 했는데 지금 뭐 저희 단톡방이 난리 났어요. 이사님들이 막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저한테도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면 좀 더 생산적인 내용이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정부에도 전달하고 공공의료 지금까지 해주신 선생님들한테 전달해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장은선님이 이제 방문진료에 대한 내용인가요? 고령화시대 맞춤형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말씀이 맞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데 PPT 잠깐 띄워주시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낸 안 말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의사협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의사협회에도 지금 이제 재택의료 TFT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막 표는 복잡한데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지역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예, 제가 하고 있는 뭐 1차 병원, 의원, 그다음에 뭐 교수님이 계시는 이제 대학병원, 요양병원 이런데 그다음에 특징적인 게 이제 한국형 널싱홈 같은 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다 좋은데 결국은 돈은 누가 낼 거냐? 맞습니다.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저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 돈 얘기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는데 의료진이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이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왕진을 간다. 그럼 이제 저희가 왕진을 가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진료비가 있듯이 왕진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왕진 수가가 한 달에 14만 원입니다. 한 달에 교수님이 가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4만 원이라는 금액이
의료진 두 분의 간호사분들이 월 2회 정도씩 방문을 하는데 수가를 14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나라에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왜냐하면 왕진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진들이 당연히 환자분들의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차비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서산간 지역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데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수가를 낮추려고 할 거고 또 반대로 의료진들은 그걸 자꾸 높이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도 역시 정부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입장이 잘 조화가 돼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수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12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의사, 간호사 여러 팀이 같이 가서 뭐 하고 거기에 뭐 교통비도 들어가 있고 네. 뭐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 그 환자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제공이 된다 하면 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료진 입장에서는 또 병원을 비우고 내가 진료 안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1차 병원이 지금 제일 큰 맞습니다.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을 비우고 그렇게 왕진을 다닌다. 그러면 우리 병원은 이제 진료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론의 여지가 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만 원 비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경영을 해야 되는 또 의료진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있을 수 네.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은 이렇게 다단계로 딱 돼 있어요. 퇴원 지원, 맞습니다. 일상에서의 요양 지원, 급변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집에 있다 갑자기 확 나빠졌을 네. 때 급변시 대응, 그다음에 재택에서의 간병 서비스. 이 네 가지를 싹 나눠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신성식 기자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젊은 의사분들이 그렇게 재택의료에 지원을 많이 한다. 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왕진만 전문으로 전문. 하는 센터가 이제 생기고 네. 있다. 예. 그래서 아까 의사가 아웃소싱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질문이 잠깐 있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병원을 사실은 개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일본은 어쨌든 의료 시스템 상에서 의료진이 개업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진료를 보는 복수 진료가 이제 가능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라도 앞으로 병원을 개업하는 것보다는 왕진을 다니면서 환자분들을 보는 식으로 하고 그 왕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의 고용이 돼서 일종의 왕진 의료진들만 있는 병원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그곳은 어떤 의료기기가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그냥 사람만 있다가 왕진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오면 이제 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이신칸 같은 곳이 그런 의료진들을 쓰는 수요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의 것만 완성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또 현실에 맞아야죠. 이게 또 너무 돈이 많이 들면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지금 윤희님이 재택 진료 한 번 받고 1,000불 내셨대요. 저게 1,000불이 뭐 요새 저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죠. 저 100만 원 넘겠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메디케어에서 홈케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비용 통제를 당연히 하죠. 근데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의료 접근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라 비용을 또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사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 우리 박건우 이사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좋은 의견을 코멘트를 막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맞아요.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계속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기 전에 전 세계적인 얘기 조금만 제가 드리고 우리나라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 네. 이제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고 예, 홈헬스케어의 이런 니즈가 증가되겠죠. 그다음에 재택의료 서비스 효과가 당분간 좋으니까 네. 이제 그쪽으로 당연히 이제 많이 몰리게 될 거고 뭐 한 2022년에서 2028년까지의 이게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한 15% 정도 되겠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홈헬스케어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 저희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홈헬스케어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거의 한 5배 늘었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암 환자 케어, 그다음에 이제 주로는 수술로 이제 상처 케어, 예. 그다음에 당뇨병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홈헬스케어의 니즈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이 산업이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발달한 거죠. 엄청나게 발달했죠. 예, 집에서 이제 하는 호흡기, 인공호흡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투석 장비 얘기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뭐 링겔 맞는 이제 정맥 주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진단기기죠.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제 뭐 혈당, 네, 혈압 모니터링 기계. 맞습니다. 예. 우리 김광준 교수님 노인의학 하시지만 베이스는 내분비내과 전문이시거든요. 뭐 당뇨, 골다공증 네. 이런 거 보시는데, 당뇨는 뭐 요새 이슈가 사실은 24시간 연속 혈당 네. 모니터링 기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법에 지금 막혀가지고 데이터가 의료진한테 실시간 전송은 안 되는데 네. 미국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예.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환자 주도의 어떤 의료라는 게 물론 책임도 환자분이 집니다. 물론.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가 치료라든지 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거부감이 많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렇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의료진들을 만날 바에는 네. 본인이 내가 스스로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 네, 네. 이래서 이제 혈당 관리 같은 경우는 진짜 기계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메드트로닉스를 비롯해서 네 이거 PPL은 아닙니다만 네. 네 뭐 이런 연성 혈당계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개발 중에 있다 그러고 맞습니다. 뭐 좀 있으면 뭐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생각을 바꾼 거죠, 사실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전에 비해서 일단 기계들이 좋아진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긴 그렇죠.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을 그럼요. 했는데 네. 기기가 발달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돼서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연결성이 좋아지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였고, 요게 우리의 의식 속에 아 그래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하거나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가 이거 해도 되는구나 라는 식의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바꿔놓은 아주 폭발적인 영향을 저는 줬다고 봅니다. 병원 안 가면 죽는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죠. 병원 안 가고 집에서도 뭐가 되네? 네. 예. 그리고 전화했더니 상담도 해주고 처방전도 보내주고 약도 살 수 있네? 이게 사실 코로나가 갖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하게 됐고, 안 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 환자분들의 진료에 있어서의 편리성은 더 증가되고 의료적인 서비스의 수준도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내용, 아시아 홈헬스케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뭐 우리랑 먼 얘기니까 이거 싹 넘기고 이제 우리나라 어떠냐.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왕진을 받고 싶어요. 나는 재벌이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닌데 제가 받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이거에 있어요. 지금 가정 간호사업은 사실 저희가 레지던트 때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운영하는 센터가 반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 수도 서울에 18개 기관이 지금 등록이 네. 돼 있고요. 경기도에 64개 기관, 인천에 20개 기관. 네, 이거 합쳐봐야 100개가 지금 살짝 안 될 것 같은데 수도권이 저 정도고요. 이게 진짜 제가 너무너무 필요한 의료 서비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을 퇴원하신 다음에 상태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의료진이 가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간호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는 거의 대부분 퇴원하실 때 가정간호 서비스를 연계를 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진짜 많은데요. 그렇죠.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간호사분이 인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약간 자격증 중에도 특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을 채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의 수급난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2번 가는 것과 1번 가는 거는 꽤 큰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죠. 어쩔 수 없이 네.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지역 제한이 걸립니다. 저는 이제 신촌에 있으니까 그쵸. 신촌에서 갈 수 있는 공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신 분들에서 입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이 병원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연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가정간호와 관련된 이제 개선이나 이런 움직임도 저희 재택의료 쪽에서 많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울산과 세종은 아예 없어요. 예, 세종시와 울산광역시 사시는 분들 억울하시겠지만 없어요, 가정관리가. 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서울이요. 서울의 이 넓은 수도 서울에 재택 저거를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원이 6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병원 하나, 종병 8개, 상급종합 3개. 이게 굉장히 뭐 심각한 문제인데 네. 말씀하신 이런 현실적인 제한점이 있다. 그다음에 뭐 전국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는 부산에는 6군데밖에 없대요. 예, 저는 저것도 몰랐어요. 의원 한 군데. 예.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내용이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재택 의료의 우리나라의 그냥 가장 처음 시발점이라고 봐도 되는데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점점 이제 가정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은 좀 줄고 있고 네. 점점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니즈는 느는데 사람이 없다.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네, 전반적으로 다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하는 방문 간호는 어떠냐? 니즈는 늘고 있지만 이게 방문 건수가 늘릴 수가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공무원을 갑자기 확 늘릴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방문 간호 환자 수는 막 6배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거를 폭발적인 증가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거는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의료 서비스라는 거의 공급 탄력성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장에서 찍어내서 그냥 수요가 막 늘어나면 그거에 맞추어서 공급량을 증가시켜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리 빨리빨리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인 거고 더 늘어날 거는 정말 명약관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데 있어서 저희 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정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아마 이대영 원장님 같은데요. 재택의료가 운동도 시켜주나요? 네, 시켜드립니다. 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랑 다 와 있고 외국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재활이 빠지는 요양 그 그렇죠. 서비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퇴색됩니다. 물론 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재활 의료 서비스가 재택 의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분들을 비롯해서 재활의학과 의료진들의 어떤 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뭐 저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진짜 오늘 김 교수님이랑 제가 아까 만나서 야 우리 이거 50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네, 인트로덕션 하니까 50분이 네. 지나가요. 거의 다 50분이 됐어요. 저 이제 3분 남았는데 뭐 일단 PPT를 좀 띄워주시면 우리나라 어쨌든 노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문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이 만성 질환도 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꼭 이 의료진의 재택 진료가 필요한 이 희귀 질환자들도 늘고 있다. 계속 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노인 돌봄 사업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거의 핵심이었다고 네. 하면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런 만성 질환자, 희귀 질환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하는 분야에서 그냥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25년까지 미국은 집에서 네. 투석하는 환자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느니까 지금 우리나라 혈액 투석 환자만 12만 명. 엄청난 숫자. 1년에 쓰는 건강보험 청구가 3조 2천억이 넘었어요. 이 단일 질환으로 1등이거든요. 3조입니다. 예, 3조요. 예, 3조 2천억이요. 12만 명이 3조 2천억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질환이 다양하고 그럼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저렇게 케어하는 거를 미국에서도 지금 느끼고 있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작은 기계를 만들어서 집에서 투석해라. 예. 그리고 의사가 왕진을 가거나 네. 일본처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연구에 소속이 돼 있고요. 이제 집에서 복막 투석을 하는 환자들을
이제 재택관리 시범 사업을 복지부랑 했었어요. 네. 작년 12월까지. 그런데 본 사업 전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 결국 뭐 예산 문제겠죠. 그렇겠죠. 예, 예산 네.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종성 의원실이랑 같이 하는 저거 공청회인데요. 예,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돈이죠. 예, 돈이죠. 그래서 혈액투석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재택투석 연구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재택의료의 한 부분인 재택투석을 집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신장내과 의사들이 모여있는 연구회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이런 각계각층 과들의 흩어져 있는 재택의료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택의료 네. 학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뭐 광고 아닌 광고, 4월 2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창립 심포지엄 할 건데, 우리 김광준 교수님도 저희가 연자로 모시고 디지털 홈 헬스케어라는 예, 어떻게 한국형 이제 재택의료, 지금 당장 정부에서 이거저거 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네.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뭐 환자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 예, 이런 내용들을 좀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관심 있으신 의료진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50분이에요, 벌써? 네. 근데 진짜 재택 의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부모님의 얘기고요. 나중에 저희 얘기가 될 겁니다. 그게 더 심각해질 거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재택의료 학회도 그렇고 이동현 원장님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많은 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방송 되게 어려운 주제였는데도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 위해서 사실 자료 준비를 많이 해주신 우리 재택의료학회 김영민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바야다 홈헬스케어의 김소원 이사님 감사하고, 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신 우리 김광준 교수님, 앞으로 이사회 때 계속 뵈면서 우리 같이 또 의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택의료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네. 또 저희가 둘이 나와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50분 동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